오늘 세미나 주제가 금융투자소득세 개선 방안 모색이어서요. 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금투세 관련돼 요새 이제 많은 논의가 있고 논란이 있죠. 특히 세제 개편을 앞두고 뭐 금투세하고 뭐 상속증여세하고 뭐 같이 뭐 여야가 딜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예, 뭐 그런 물론 정치적 과정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제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는지, 그동안 좀 논의되지 않았던 내용인데 저 혼자 생각했던 내용을 좀 위주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현행 과세 체계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예. 금융투자 소득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렇게 딱 정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식, 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 등의 펀드, 채권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근데 이제 현재 제도화에서는 각각 다른 소득 이렇게 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주식은 양도소득세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주주 경우에만 이제 과세를 하죠. 그다음에 대주주 범위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그다음 지분율 1% 이상,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율은 보유 기간이라든가 상장 여부 등에 따라서 10%에서 최대 30%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국내하고 해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가 지수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 파생 상품은 또 과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주가 지수와 관련되지 않은 개별 종목, 또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과 관련된 파생 상품과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거죠. 는 과세 대상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파생 상품 간의 손익 통산하고요.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합니다. 자, 펀드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펀드는 매매 차익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배당 소득으로 구분하고, 펀드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 및 배당 소득은 연간 총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하고 있고, 펀드 상품간 손익통산이나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은 채권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지만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행 2021년 기준인데요. 현행 지금 보면 뭐 세율도 제각각이고 공제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손익통산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금융소득 어, 금융 이게 금융재 소득세는 이제 2020 원래 2023년 시행하기로 했다가 2년 유예돼서 2025년부터 현재는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폐지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 펀드, 채권, 파생 상품 등 금융투자 소득을 통합과세하자. 이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는 이런 금융투자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과세하자는 게 하나의 취지고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그때 20% 3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부과하는 안이 지금 어,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본 공제를 국내 상장 주식은 이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1년에 3천만 원 정도 주식 매매를 통해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면 이제 과세가 안 되겠죠. 그다음에 기타 금융소득은 250만 원 기본 공제 적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손실 이월 공제를 5년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주식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2천만 원에 대해서 향후 5년 동안 만약에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득을 본 경우에 이제 손실을 좀 상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금융투자 지금까지 현행의 우리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주식 투자자들에게 조금 그 혜택을 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 내 손익통산을 허용을 해서 손실이나 제가 매매하다 보면은 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이걸 통산해서 어, 총 이익을 본 경우에만 과세를 하니까요. 이것도 어찌 보면 좀 주주에게,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2021년에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과연 세수 효과는 어떻게 될까 한번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증가하지만 이제 거래세가 줄어듭니다. 이제 지금 금투세 도입하면서 현행 거래세를 한 50% 정도 경감하는 방식이 지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상장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 얘도 이제 통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면
그때 당시에는 한 1.7조 원 정도 인제 세수가 증가하는 걸로 추계가 됐는데요. 요때는 인제 언제였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 세수축했을 때는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 자료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굉장히 코로나 시기에 우리 주식 시장이 푹 가라앉았다가 한번 붐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잖아요. 그때 주식 시장에 새로 참여하신 분들도 많고 또 우리 그 거래량도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지금은 다시 추계를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인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인제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이 앞두고 제가 인제 오늘 이런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좀 지금부터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예, 새로운 세금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한번 세금이 시작이 되면 이제 폐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도입의 목적, 그다음 명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설득을 해야 되죠. 세금 감면 혜택도 한번 도입되면 폐지하는 것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예. 우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제도가 2000년대 초반에 김대중 정부 때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과세 양성화, 그러니까 과표를 좀 잘 발굴해 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새 현금 쓰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신용카드라든가 아니면 페이를 사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과세 투명성이 많이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못 없앱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민들에 대한 세금 혜택, 대표적인 세금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 폐지하려고 정부가 여러 번 고민했었는데 결국은 못 없앴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폐지하는 것도 어렵고 세금이 한번 도입되면 이걸 또 폐지하는 것도 무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금을 시행한다?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될까? 네,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한번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금융투자소득도 소득이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어떤 그 조세 원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소득세 부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것을 정상화한다. 이런 취지인 것이죠. 아마 야당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금투세 시행을 강행해야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원에 따라서 당연히 과세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원에 따라서 과세 방식이 다르죠. 소득세는 누진세 하고 있는데 우리 소비세 중에 하나인 부가가치세,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또 비례세이죠. 또 비과세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죠. 이렇게 비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와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도입하기로 했죠. 그런데 만약에 폐지한다면 정부의 방침대로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백한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야당 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또 조세 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과세가 필요하다는 논리 당연히 있죠. 그래서 소득이 있는데 누구는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데 누구는 금융투자 소득을 벌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면 이제 똑같은 소득을 1 년에 벌어도 세부담의 차이가 있고 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수평적 형평성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금융투세를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금융투자 소득,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인데요. 왜 비과세였을까에 대해서 또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한 내용이에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양도소득은 지금까지 과세했죠. 우리 뭐 부동산 거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이것도 인제 나중에 세금 납부하려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과세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양도소득은 손익통산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제가 부동산을 한 두 채 처분을 했는데 하나는 이득을 보고 하나는 손해를 봤다라고 해도 손해 본 것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할 때 전혀 고려되지 않죠. 이득 본 것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이렇게 물건별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양도소득은 지금까지 과세를 했는데 왜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왜 과세하지 않았을까? 음. 예,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정된 자원인 땅이라는 부동산이죠. 이 소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가가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또 주변에 인프라 투자를 해주죠.
그럼으로써 부동산 소유자가 이득을 보죠. 그러니까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그다음에 재산권을 향상시켜 주는 역할을 국가가 하죠. 그렇게 편익의 크기를 높여서 추가적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대가를 소유주가 납부한다. 이렇게 우리가 조세론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 차익은 온전히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이 됩니다. 음. 자, 왜 부동산에 대해서 손익통산을 하지 않느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과 이익에 대해서 아까 이익에 대해서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부동산이 같이 하락했다라고 했을 때 정부의 귀책 사유가 특별히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되고 그 경우에 정부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겠지만 그럴 게 별로 없다고 하면 굳이 사실은 손익공사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소득은 조금 다릅니다. 금융투자소득은 미래의 기업 수익성 기대에 대한 과세죠.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올랐어요. 왜 주가가 올랐냐? 내가 샀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오른 이유는 그만큼 그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걸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의 미래 소득 흐름이 분명히 이제 뭔가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의 미래 순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익성 기대에 대한 과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기대해서 주가가 올랐고 그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는데 그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근데 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수익 창출의 주체가 따로 있죠. 네, 수익 창출의 주체가 누구냐? 기업이에요. 네. 물론 기업이 수익 활동을 하는데 정부가 도움을 준다 하죠. 하지만 부동산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네. 기업은 현재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법인세를 납부하느냐? 법인세도 사실은 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중과세 논란은 자유롭진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이 발생한 소득, 그러니까 법인이 창출한 소득에 대해서 그것을 주주에게 이제 이익을 배당하면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법인세를 납부해야 되냐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법인세가 있는 존재하는 또 조세론적인 어떤 그 근거를 얘기해 보면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또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법이라는 인격을 부여해 줌으로써 어떤 재산권을 또 보호해 주는 기업 활동을 또 보호해 주는 정부의 어떤 그 서비스가 있죠.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정부는 과세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기업은 법인세를 납부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업은 현재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고 미래 이익이 발생하면 또 법인세 납부할 거죠. 네. 자, 그리고 주가는 기업의 미래 가치 상승 기대치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주가에 반영되는 미래 가치는 법인세 납부 기업의 세후 소득이란 말이죠. 이제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융투자 소득을 통해서 소득세를 통해서 네, 과세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세원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좀 다른 그런 기제가 있습니다. 자, 금융투자 소득의 경우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제 기업이 손실이 난 경우 향후 이익이 발생해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이전의 손실을 공제해주는 법인세도 마찬가지로 손익통산을 해주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뭐 여러 그룹 계열사가 여러 기업이 있을 경우에 이제 한 연결 납세 제도가 적용될 경우에는 이제 기업 그룹 간의 과세를 그러니까 기준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익공제는 허용이 되고 그다음에 과거의 손실에 대해서도 이걸 공제를 해주죠. 이것과 같은 논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은 주주가 이미 법인세를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재차 과세하는 이중과세 성격이 있다. 자, 그다음에 단일한 소득원에 주주가 두 번 납세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왜 지금까지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냐라는 것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을 하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저는 이중과세 문제를 다소간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인세는 감면을 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타당한 논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부동산처럼 주식 소유권을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대가로 거래세를 납부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매입할 때 부과하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바람직한데 지금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증권 거래세는 매도할 때 납부하고 있거든요. 전 이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부동산 사용으로 인한 편익에 대한 대가를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고, 또 취득세는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서 정부가 소유권 이전을 공식화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이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이 금융투자 소득세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제재가 복합적으로 작용돼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해야 되는 주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한다면 도대체 왜 지금 시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것도 나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요. 뭐 지금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굳이 떠오른다면 지금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세수를 보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 측면에서 지금 새로운 세금이 도입이 되면 뭔가 좀 도움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4년 전에 도입하기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합의가 됐잖아요. 됐는데 그래서 원래 하는 거였다가, 그래서 사실 증권회사에서도 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해 왔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국세청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지금 준비를 해온 상태였는데, 갑자기 인제 또 작년인가요? 우리 대통령께서 인제 폐지한다는 말씀하셔 가지고 이제 혼란에 빠졌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총선 결과를 보면 이제 여당이 이제 뭐 완전히 뭐 크게 패했기 때문에 이게 정부의 뜻대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인제 국민들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주식 시장이 계속 불확실성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도입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불확실성은 해소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 지금 꼭 도입해야 되는 이유, 저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떠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을 그럼 하지 말자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당장 시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경제학적인 논리는 뭐냐? 왜 고민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건 경제학적 논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왜 금투세가 과세되지 않았냐에 대한 얘기 말고, 왜 지금 그러니까 금투세 자체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냐에 대한 논리인데요. 일단 금융소득 과세는 투자에 대한 과세죠. 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과세는 결국 투자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죠. 투자가 위축되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뭐 경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실 투자에 과세하는 것보다는 소비에 과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주세를 연구하는 재정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면 이자 배당 소득은 과세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에 대한 또는 저축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같은 세율로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투자 소득을 지금 그러니까 금융소득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에 합해서 금융소득으로 이해하고 소득세로 과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당 소득하고 금융 투자 소득의 세원이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이중과세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따라서 사실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면 법인세도 세전이익에서 배당을 차감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맞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죠. 법인세 내고 난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결국은 이제 뭐 효율성만 갖고 얘기할 수 없고 형평성도 같이 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께서 효율성과 형평성의 가치 중에서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금융투자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국민의 어떤 여론과 정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마 지금 어 총선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금투세 시행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총선의 결과가 이 금투세 하나만 가지고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사실 필요하긴 하죠.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때문에 뭐 작년 합계 출산율이 0.73이었고 올해는 0.6대로 떨어질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도래할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효율성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건 또 하나. 왜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느냐? 이건 좀 저는 이제 시행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예, 당장 시행을 행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경제학적인 논리였다면 지금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인데요. 자, 저는 제가 금융투자 둠투세에 대한 그 논의가 이게 막 언론에 나오고 하는 걸 보고 참 정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참 좀 '야 좀 심하다. 어이가 없다.'라고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 금투세 도입하기로 하고 결정했을 때 분명히 인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제안됐던 안은 그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공청회 하고 하면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뭐 정부에서 금투세를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연구 결과 발표한 게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오로지 그때 뭔가 그 정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서 수행했던 연구 용역은 세수 효과가 얼마나 되느냐 그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분명히 뭔가 새로운 세금이 도입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뭔가 뭐 분석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 분석을 토대로 도입 시기라든가 세제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것을 어 같이 논의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세수 측에 한 거 말고는 어떤 특별한 분석이 없었던 거죠. 저는 정부가 그동안 왜 금융투자소득세 부과가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특히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 금투세 도입이 되면 이게 그 초부자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그런 세제가 아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거가 없어요.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의 주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고요. OECD에서 제공하는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변수를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 Taxes on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 이 변수 안에, 그러니까 데이터 안에는 그러니까 Taxes on Capital Gains라 그래서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immovable property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OECD에서 제공하는 이 변수에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큐리티에 대한 어떤 그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만 이렇게 그 정보만 이렇게 추출해서 제공하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범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Financial and Capital Transaction에 대한 과세하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변수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표로 월드뱅크에서 제공하는 2015년 기준 달러로 환산한 모든 상장사의 시가총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 기간이 1995년부터 2019년까지였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찾은 결과인데요. 자본이득세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이제 주가 총액과 그다음에 이제 주가 총액의 로그를 씌운 것인데요. 로그를 씌웠다는 것은 결국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본이득세가 주가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0% 유의 수준에서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보면 오히려 주가 총액을 좀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다음에 다이내믹 패널 모형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전기의 주가 총액이 이번 기의 주가 총액과 연결돼 그러니까 금융 거래라는 것은 이게 시계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전기와 이번 기에 굉장히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전기의 영향을 같이 고려한 모형인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이내믹 패널 모형을 적용했을 때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가 총액의 로그를 씌운 것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영향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주식 시장의 이제 성장률에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다이내믹 패널 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자본이득세가 증가하면 5% 유의 수준에서 주식시장 주가 총액의 성장률을 하락시킨다 이런 효과를 제가 찾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추정 모형에 따라서 일관된 결과를 얻지는 못했죠. 아까 보시면 음 예 고중효과 모형에서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자본 인증세에 아마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한 세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온전히 금융투자소득세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자본 인증세의 일부이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제가 엄밀하게 아주 잘 분석했다, 그다음에 이 결과가 100% 맞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네. 제가 간단히 3주 정도 생각하고 자료 찾아서 분석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그동안 3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뭐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아니면 소비에 미치는 영향, 거시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의 매매 행태라든가 분명히 영향을 주겠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떠날 것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얼마나 외국으로 떠날 것이냐. 그다음에 뭐 주식이나 뭐 채권이라든가 펀드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금융 투자 패턴은 얼마나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것이 또 미치는 영향을 볼 거냐. 사실 굉장히 연구할 주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그러니까 있었으면 그 결과들을 좀 오픈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다른 대안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지금 개선 방안 모색이잖아요. 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간편한 대안은요, 금융투자 소득, 그러니까 세제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대안은 그걸 기타 소득에 포함해서 기타 소득세 부과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어떤 그러니까 세제 항목에 세목에 넣기 어려운 것들을 기타 소득에 넣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필요경비 60% 제하고 40%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세법을 단순하게 개정해서 과세할 수 있어요. 기타 소득에 금융투자 소득 하나만, 문금 하나만 더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왜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에서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과세하는 하느냐라는 차별성 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했으면 다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20% 적용되니까. 그다음에 원천 징수도 쉽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손익통산에서 정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과세 체계와 그다음에 국세청의 과세 행정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식 투자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투자 행위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냐? 그건 기타 소득의 취지 안 맞죠. 그러면 사업 소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금융 투자 소득세 시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자로 제언을 하나 드리면, 저는 이미 과거에 정치권에서 도입하기로 합의했고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금을 새롭게 부과하면서 이러한 세제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미치게 될지 충분한 어떤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시행을 시작하는 것도 절대 옳지 않다는 것이 또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시행을 유예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연구해 보자. 그러니까 저같이 별볼일 없는 하찮은 사람이 3 주만 해도 이런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쪽 분야에 얼마나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많고, 자본시장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 금융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 또 조세연구원에 있는 박사님들, 또 이 관련 연구하는 우리 이영환 교수님처럼 대학 교수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박수 작가님처럼 실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않았어도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루프홀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저는 건설적으로 토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권의 정쟁으로만 이렇게 묻히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설계를 다시 하고 하자. 뭐 대부분 선진국에서 뭐 미국 같은 나라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은재 그 교수님 말씀하실 때 제가 이제 그 디테일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께서도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런 새로운 세법 체계가 도입되고 할 경우에 이제 뭐 재경부라든지 이제 재경부에서 뭐 각종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어 그 연구 자료 이제 그 실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이제 제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법이 통과되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잖아요, 절차가.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상하다. 공무원들이 이거 좀 뭐랄까 좀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좀 지적을 하신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2019 년에 그 3월 달에 이제 그 이해찬 대표 그때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가 이제 금융투자협회 주로 이제 사모펀드 쪽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좀 수건 사업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금투세가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 그 행정부 쪽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그 홍남기 부총리 쪽에서는 이걸 반대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행 세법 체계하고 지금 금투세하고는 너무 충돌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전체 세법 체계를 다 뜯어 고치지 않고 지금 금투세만 바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되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거는 좀 금투세는 좀 그 도입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이제 그때 당시에 2019 년에 민주당하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쪽에 이제 그 얘기였고요. 그 관련된 자료를 사실은 이제 민주당 그 이해찬 당대표한테 다 넘겼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그거를 다 폐기를 시켰어요. 우리 금투세를 이렇게 이제 강행하는데 지금 이 갖고 들어오는 이 자료 같은 것들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게 없어져 버린 상태여서 그래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제 관련해 갖고 금투세 도입해서 뭐 어떤 이제 경제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보려고 하면은 관련 자료가 아예 없는 게 이게 그 관련 자료를 이제 그 행정부 쪽에서 만들었던 그 자료가 이 금투세 도입 에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묻어버린. 이거는 이제 마치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집값 막 올라오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조금 속이기 위해 갖고 이제 통계 조작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속속 그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사실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 말씀을 디테일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게 이제 사모펀드 쪽에 그 세율을 인하시켜 주기 위해서 초고액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시켜 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루어진 일이 아니냐. 실제로 이제 지금 이 법이 통과되고 되게 되면은 지금 600조 원에 해당되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은 이제 기존 그 종합과세 이제 누진세율 49.5% 적용을 받던 거를 이제 금투세 이 분류과세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22%나 27.5%로 절반 정도가 줄어지고 이제 그거를 대충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세수가 한 8조 원 정도 지금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한 1조 3천억 정도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더 거둘 수 있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세수는 그 사모펀드 쪽의 세금이 8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대략 한 7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기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제 올해 금투세 도입 얘기 나오면서 그 거래 자체가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말라붙은 상태에서 거래세가 작년 대비해서 한 30% 정도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그게 또 대략 따지면은 한 2조 4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이제 공중에서 사라지는 그 세수조차도 개인들 서민들의 세금보다는 이제 초고액 자산가들 사모펀드 수익자들의 세금이 날아가는 상황이니 이거를 누가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민주당 쪽에서 숨기려고 자꾸 이제 이상한 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 이제 좀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금투세는 그 아래 세 가지 이유로 폐지돼야 된다. 첫 번째는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모펀드 세금을 깎아 주고 이제 없었던 서민들이나 중산층은
없던 세금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세수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투세는 새로 도입되지만 기존에 있던 사모펀드의 그 종합소득세 내는 부분이 8조 원 정도 줄어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 대략 한 2조 원, 3조 원 정도가 지금 추가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토탈해서 보면은 이게 금수세를 도입해서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세금은 한 10조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이제 좀 심각한 좀 부작용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금투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금투세 도입의 디테일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로 이제 가게 되면은 사모펀드의 세율이 줄어들어서 8조 원의 세금이 사라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거 이제 구분 자체를 분류 소득으로 해서 이제 분류과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하나가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이게 원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삼성증권을 거래하고 삼성생명을 또 거래한다고 했을 때 삼성생명에서는 삼성증권에서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삼성증권에서 이제 내가 그 5천만 원 한도 이제 그 공제를 받는 그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삼성생명에서 수익 발생하는 거, 삼성생명에 내가 변액임금 보험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천징수하고도 이게 구조가 안 맞는데 이거를 이제 원천징수를 해놓다 보니까 지금 당장 크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든 증권사에 다 이제 계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20개, 30개씩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 금액에 상관없이 5천만 원 금액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내년부터는 이제 그 공모주 청약해서 받아 가지고 뭐 2만 원, 3만 원 벌어서 이제 치킨 사 먹고 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 다 22% 지금 세금이 빠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 아마 이게 공모주 투자 시장이 상당히 좀 위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권 시장 쪽에서 지금 트리플 B급의 이제 그 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들이 거의 그 수혜 측에 참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수혜 측에서 미달한 물량을 개인들이 이제 소매로 따는 가져가는 이제 이런 형태의 채권 투자가 되게 많이 좀 활발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 시장에서 이제 예금으로 그냥 옮겨가면서 이 트리플 B 채권들이 원활히 소화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트리플 B 채권 특히 지금 최근에 건설사 쪽 채권들이 많이 발행되고 있는데 이제 PF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당한 좀 위기의 상황에 몰려 있는 그런 건설사들이 그 자금 융통이 안 돼서 부도가 날 거고 부도가 나면은 그 건설사 다니는 직원들 그다음에 그 건설사 협력업체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다 같이 이제 그 직장을 잃게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금융기관의 부실까지 좀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지금 현 구조로 통과한다는 거는 좀 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제 그 큰 틀에서 그러니까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이제 과세 있다는 이제 국민 계세주의의 원칙 하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이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은 과세하는 게 맞는데 그걸 하기 위한 그 제반 조치들 이제 기존 세법들하고의 상충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다양한 학계나 그다음에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터놓고 이제 얘기를 해서 좀 합의점을 찾아서 이게 이제 진행이 돼야지 지금처럼 우리가 민주당이 이제 180석 모았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래 이렇게 가 갖고는 답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우선 우리 성 교수님 발표하고 그 발표의 내용 그다음에 결론에 일단 내년 시행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우리 또 작가님께서는 아마 이게 시작이 된 게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검토가 됐고요.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는데 에,
저 세제실이나 뭐 이 관계자들은 일부 이런 자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처음에 이게 뭐 개체주의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과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아마 그거보다는 세수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세수라고 한다는 것은 경제 전반의 영향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 내부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은 원천 징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서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게 연초에 보면은 대통령이 금투세를 갖다가 아마 폐지한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총선에서 만약에 여당이 이겼다면은 예정대로 폐지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야당을 선택을 했고 또 그것도 우리의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폐지될 것인가 그대로 내년에 시행이 될 것인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인하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재위 내에 조세 소위에 가면은 바터 시스템이 현실적으로는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이 딜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치의 과정이라고 한다는 게 하나 주면 하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당에서 들고 있는 것과 야당에서 들고 있는 카드가 상반되는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조세가 조세 법률주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간혹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과정에서 공약을 하는 것이 그대로 국회에 가면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선거할 때는 그냥 외람되지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투표를 하고 끝나고 난 뒤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소위 오징어 게임처럼 갈라치기 하는 대상의 조세가 올라오는 그런 게 꽤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가 누더기 조세 제도가 돼서 정합성이라는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큼 사실 오징어 게임처럼 갈라치기 하기 좋은 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발제하신 우리 송 교수님의 내용에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마지막 시행에 대한 제언까지도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정치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걸로는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니까 제대로 된 타협을 해서 일단 내년 시행은 조금 연기를 했으면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도 토론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뭐 이거 하루 이틀 정도 관련된 페이퍼를 읽어보면 되겠지 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야, 이 중요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건데 구체적인 연구자들의 연구도 없이 이렇게 지난 이게 역사를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돼서 왔는데 어떻게 연구 자료가 이렇게 하나도 없지라는 거에 놀랐습니다. 굳이 하나 있는 게 찾은 게 우리 송 교수님의 세수 효과 계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코로나19가 오기 전의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하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세수 추계는 그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겠다라는 우리 송 교수님의 저 발표 내용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법인세 인하하면은 인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은 그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연구의 개수로 보면 인하의 효과가 없다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인세 인하를 논의할 때 되면은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인하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이너스로 많이 갈 것 같아서 인하를 했는데, 인하하지 않았을 때 마이너스로 간 거와 인하하고 난 뒤에 조금 줄어드는 걸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나온 결과만 가지고 연구한 내용들이 꽤 많아가지고 단순히 개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연구 결과의 개수만 가지고 전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이 잘못된 판단을 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내년 시행을 조금 유보하고 좀 더 보완을 해서 보완을 하는 그런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물론 찬성의 논거도 있습니다만 반대의 논거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금융가치 경기 침체기에 이와 같은 검투세를 시행을 하면은 투자시장 전반에 대해서 자금이 이탈될 우려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게 2년 전 2022년에 검투세가 유예가 될 때도 경제 상황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걸 핑계로 들었는데, 여전히 2년 전과 지금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는 전쟁 중이고요. 중동 갈등 심해지고요. 금년 하반기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고 늘 이야기해가지고 왔는데, 그거하고는 달리 오히려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 역시 경제 침체 상황이 여전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사소한 변수라도 시장에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내년 시행은 조금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이게 도입될 때 핀셋 과세다라고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핀셋 과세하고는 핀셋 과세라는 그런 명분하고는 실체가 조금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당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15,000명쯤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은 보도를 보면은 그것보다 10배 혹은 15배 정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식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놀이터라는 그런 별칭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하고 정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대칭적인 정보에 기반한 상대적인 강자가 외국이고 기관일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거래세 인하 효과를 외국인이나 기관도 똑같이 누리면서, 또 이 사람들한테는 많은 부분 조세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세가 감면된다면 개인에게만 부과되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이게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데 이게 과연 핀셋 과세가 맞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핀셋 과세라고 한다는 게 일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겠다라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부자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처럼 우려하는 것처럼 잘못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한테 거래세를 낮추고요, 그렇게 줄어든 세수를 일부 개인들한테 부담 증가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소위 장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단타를 많이 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자기들은 시스템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타를 즐기는 오히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한테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면은 오히려 매매 횟수를 더 증가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정권 거래세 감면 받은 것이 오히려 단타적 접근을 더 쉽게 만드는 그런, 우리가 단타, 장타 이렇게 할 때 단타는 투기적인 성향이 일반적으로 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투자 문화 장려라는 그런 원칙하고 배치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작가님도 이야기했는데 펀드 시장에 대한 이 또 다른 잣대를
라서 이탈될 요인도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우리 저 작가님 말씀을 했듯이 검투세가 실시가 되면은 잘못하면은 투자자들의 대규모 펀드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번째는 이 채권 시장 혹은 국내 상장 그다음에 해외 주식에 대해서 또 다른 잣대, 이중 잣대를 제공함으로 해서 조세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가 아픈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투자자가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세 가지거든요. 이자 수익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가 자본의 차익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 만기 상환이 되면 상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채권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원전징수 14%, 그 다음에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로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자본 차익이나 혹은 만기 상환 이익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투세가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그동안 내지 않던 자본의 차익과 그 다음에 만기 상환 이익에도 가세가 되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배가 아픈 사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세에서는 공평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들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시장은 원래부터 소위 말하는 큰손, 고래라는 사람들이 수급사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의 경향이 강한데, 이들은 소위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렇게 되면 장 전체가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 검투세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지금도 연말에 되면은 대주주들이 양도세 같은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찍 매도를 하고요. 그런데 이 검투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부의 해외 유출, 그 다음에 여기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복잡하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작가님이 이야기했는데 아마 조금 성급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다시 부동산으로 옮겨붙을 그런 우려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까 이 도입한 게 아마 세수인데 세수 확보가 거래장 자체가 위축이 되면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단타 투자자 대비 장타자들이 오히려 불평등한 손해를 보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딱 15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분야의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 자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저희가 뭐 개미들 입장도 굉장히 많고 저 변호사들도 지금 진짜 주식 많이 합니다. 저희가 왜냐면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거래 가액도 굉장히 크고 이 소득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주식만한 게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희 단톡방 같은 데서 이렇게 무슨 주식이 요즘에 괜찮냐 막 이런 거 맨날 저희끼리는 의논을 하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이제 지금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 큰 그림에서의 논의가 정말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거 그래도 모르니까 좀 뭔가 좀 자료가 있을까 이러고서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 조세연구원에서 뭐 논문 2개, 뭐 입법조사처에서 뭐 하나 정도, 뭐 이렇게 조금 뭐 잘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금융자산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작은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특히 외환 위기 이후로 그 비중이 굉장히 이제 19% 정도로 뭐 이제 줄었다 그러고 이제 비금융 자산의 그 부동산 비율이 굉장히 높은 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도입이 됐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론적 근거나 뭐 학계나 실무에서의 논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점들이 많다 뭐 이렇게 지적도 되고 찬반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존의 금융소득 과세 체계에서 왜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때문에 아니었나. 이게 이제 착안된 그 배경이 그 사돈이 뭔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왜 쟤는 저거 과세도 안 하냐.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가 이제 거래소 통해 가지고 매매한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체 이제 소득세가 과세가 안 되는 게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게 응능 부담의 원칙이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왜 이제 과세할 수도 있는 걸 안 하고 있냐. 이거에서 좀 착안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득세법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그 투자 상품 종류에 따라서 이게 계속 그 뭐 과세 여부나 소득이나 과세 표준 이런 것들을 다 달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세 형평성이 어떤 상품을 투자를 하느냐에 대해서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형평에 대한 문제로 이제 굉장히 출발을 한 논의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좀 동일 유사한 뭐 어떤 이제 성격을 가지는 거에는 똑같이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인제 그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인제 또 그 내가 손해를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를 해 가지고 봤는데 왜 또 세금을 내고 손실한 거는 왜 보전도 안 되고 막 이러냐. 이런 불만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느 한 상품에서만 이익을 보고 어느 한 상품에서는 이제 손실을 본 거를 다 통합해 가지고 보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결손금이 이제 요때만 잠깐 이익이 있었지 크게 보면 '나는 다 손해다. 그 투자 실패를 했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걷냐?' 이런 이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손익을 같이 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한 뭐 도입을 한 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문제가 저는 이제 뭐 경제학 전공도 아니고 뭐 그런 뭔가 그 세수나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저간의 논의를 보면은 이걸 부감으로써의 그 효익이 얼마나 사실 있을까? 왜냐면은 저는 인제 그 과세 방식이 이게 원천 징수잖아요. 그래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결국은 인제 먼저 띄고서 그러고 한 금융회사가 이제 이거를 투자자한테 어쨌든 그 제 한 금융기관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띄거든요. 그러면은 그 지적이 됐던 문제 중에 이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토론에서요. 이게 금융에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머지 이제 여러 계좌가 있는데 한 계좌 그냥 거기서 이제 원천징수 알아서 떼어가는 이제 금융회사가 알아서 해 주는 게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 계좌를 다 찾아 가지고 얘는 인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얼마나 번잡해요. 왜냐면은 막 계좌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저도 사실은 저도 그런 사람인데 엔간하면 이렇게 하나로 그냥 다 몰거든요. 왜냐면 이거 막 다 들어가는 거 지금 막 힘들어요. 근데 이 쏠림의 그 이제 결과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락할 수도 있잖아요, 신고를. 뭐 어디에 있는지 사실 뭐 까먹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세제 혜택을 내가 신고를 안 해 가지고 못 받았다 그러면 내 책임이니까 그럼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근데 짜증 나잖아요. 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안 하던 걸 다 챙겨야 되냐. 그런 인제 또 개인의 불만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고 제가 이제 이거는 펀드 관련해 가지고 엄청 이게 좀 좀 디테일한 부분인 것 같은데 헷갈렸어요. 이게 박순혁 작가님이 이제 사모펀드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본다. 근데 이제 또 이영환 교수님은 "아니다. 뭐 이게 펀드런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불이익하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쪼끔 이렇게 다시 디테일하게 들어봤더니 펀드의 과세가 되는 거는 이제 분배금 즉 이제 배당에 관해서는 이제 고 중간에 이게 이제 환매되기 전에는 이게 배당으로 그냥
그대로 이 현행 제도와 똑같이 가지만 얘가 이제 환매나 양도가 돼가지고 이익이 발생이 되는 거를 이제 금투세를 부과를 한다. 요게 이제 사람들도 그러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배당소득으로는 계속 이제 과세를 기존에도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은데 이제 없던 게 생긴 거죠. 얘를 환매를 하고 어떻게 이제 엑싯을 하고 할 때 소득이 발생이 실현이 됐다라고 봐서 얘를 이제 과세를 하는 거니까 요거에서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다.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좀 되게 많지 않나. 그 이제 엑싯을 할 때 확 이제 그거를 하면 진짜 우리나라에 굳이 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해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거는 너무 막 진짜 다 알잖아요. 이거 거래세 없으니까 사실 저희로 오는 거고 국제 경쟁력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지배구조 쪽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엉망진창 아닙니까? 솔직히 소액주주 뭐 이거 뭐 보호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 상법 논의가 요번에 저는 이제 개정해야 된다. 뭐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뭐 이런 거 뭐 토론한 거 오래됐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소액 주주의 그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이제 이게 정부 안에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상법 개정이 결국은 들어가야 되고 이 뭐 자본시장법 개정이 들어가야 되고 이 이제 목소리를 조금 진짜 제대로 된 뭔가 그 주주자본주의가 우리는 좀 아직 그 단계도 안 되고 이상하게 이제 막 된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주주자본주의의 정말 그거를 뛰어넘어 가지고 이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뭐 이제 막 이런 식으로 이 중간 단계도 생략이 되고 뭔가 왜곡되게 이렇게 막 가버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왜곡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본질이 되게 명확한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저희를 못 믿지 않나. 이게 시스템이 사실 IMF 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세의 힘을 빌었지만 비록 저희가 그로 인해서 얻은 것도 좀 있는 게 이제 자본시장에 관한 이제 투명성이나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이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IMF가 저희에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너네 잘 기업 운영하는지 내가 보겠다. 나는 이제 채권자일 수도 있고 투자자일 수도 있지만 너네 운영 잘하는지 내가 그러면 못하면 주주권 행사할 거야. 이런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추지 못했었던 거죠. 그 전에는 이제 관치금융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큰 맥락에서 보고서 이 뭔가 시스템을 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들고요. 사실 이게 국가 경쟁력의 문제잖아요. 이게 큰 틀에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시면서 이 정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경제학자가 아니니까 뭐 세수를 얼마를 더 걷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당연히 뭐 거래세는 뭐 진짜 세수 확보가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 원천징수 이거는 사실 금융기관의 부담이고요. 국내 금융기관이 다 그걸 부담하잖아요. 이것도 국가 경쟁력에 이 인프라 깔아야 되죠. 가산세 내야 되죠. 뭐 잘못하면. 이거 우리 금융 경쟁력이 그러면은 좋아지나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뭔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고민들을 안 하고 막 그냥 도입을 한 것 같아요. 결국 금융기관도 부담이고 원천징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개인도 좋을 거는 없잖아요. 자기가 소득 그거 공제를 막 여태 안 챙겼지만 막 챙겨야 되고 내가 손실 잃은 거 막 증명해야 되고 이러면 진짜 그거 하다가 막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요. 지금 뭐 아직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게 진짜 형평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용환 교수님 워낙 그 조세 쪽 전문가셔서
앞에 이게 토론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토론 자료에 보면 이제 세금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까지 해서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다음에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진 변호사님께서 그 원천 징수에 대한 문제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부담은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융회사에서 이 시스템 도입하려고 무지무지 많은 돈을 들였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금투세 도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금투협회에서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사실은 금융투자 소득을 과세하려면 과표를 정해야 되고 그러면 이득이 얼마인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그러면 주식을 사고 팔고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매입가액을 뭘로 정할 거냐에 대해서 선입 선출할 수도 있고 후입 선출할 수도 있고 이동평균할 수도 있잖아요. 현재는 이동평균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게 반드시 이동평균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시스템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자료도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옛날부터 갖고 있는 게 이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재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진작엔 아니고 얘기를 꺼내긴 했었대요. 지금까지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노터치. 예. 그러니까 과거에 산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금투세 시행 시작하면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대요.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차명 계좌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존재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대만은 그때 금융실명제 도입하면서 같이 금투세 도입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까지 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됐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해소 안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모든 것들을 차분히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무조건 폐지 이렇게보다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것보다는 개선 방안 마련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서 좀 부정적인 언론의 어떤 그 관심을 받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좀 긍정적인 좀 토론의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학자로서 이제 정부와 또 이제 여당의 정치권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